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의 대장암문외과 교수 유승범입니다. 저는 대장암을 비롯해서 대장암문 양성질환 그리고 외과의 여러 가지 복부 응급 질환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구독자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치료 후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1, 2기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3, 4기이신 분들은 좀 보통 어떤 상태로 병원에 오시나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장암 관련된 유튜브나 대장암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 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으라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암의 증상은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혈변이 있다든지 또는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 또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아까 4기에서도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굳이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50세 이상에서 분변 검사를 해주고 그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해야만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물론 그 국가암 검진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그걸 조금 땡겨서 45세 이상에서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것도 더 땡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국민 무료 대장 내시경 분변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학회와 그리고 국가와 함께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셔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이 내가 45세 이상이다.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40세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데 정상인 거를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대장암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셔도 가셔서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그 대장 내시경의 어떤 수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5배, 10배 저렴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특히 저희 대한대장암문학회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께 대장 내시경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대장을 비우는 것 그게 이제 조금 힘드시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을 한 4리터 먹고 이렇게 해서 장을 비우고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거나 물을 1리터 이 정도만 마셔도 장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대장암이 되기 전에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용종에서 시작해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용종이 대장암이 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종의 단계에서 그걸 발견해서 떼시면 대장암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지만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그런 용종을 뗀다 그러면 평생 대장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암문외과에서도 대장암문학회와 함께 그런 내시경적 치료 조기의 발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또는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반드시 가까운 대장암외과를 찾아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용종을 떼는 게 이제 좀 가장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그 용종이 뭐 좀 검사는 되게 많이 나왔거나 매번 이제 검사할 때마다 용종이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자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고위험군이 좀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가족분들이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이 많다든지 또는 본인이 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예전에 이제 용종으로 치료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1cm 이상의 큰 용종들이 여러 개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아니고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자주 좀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용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다시 들리는 그런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젊은 대장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던데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또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정설로 인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식습관에서 이제 육식이나 또는 회식 또 술을 많이 먹는 문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많이 적어지고 운동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선진국형의 그런 생활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대장암 선진국에서 많은 질환이라서 그런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환자들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육식이나 적색육,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대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그런 점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손상됐다가 새로운 것들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우리 피부처럼 계속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생 과정에서 이제 DNA의 복제 이런 것들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재생이 자주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복제가 자주 돼야 되고 거기서 오류가 잘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대장암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 남자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남자에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들,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야 되는지, 요새 뭐 헬스장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줄이고 담배는 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생활하거나 그러면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먹어야지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안 먹어야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대장 내시경 받지 않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분들은 바로 지금 드신 손을 이용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대장암외과에 전화를 하셔서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용종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안 좋더라도 그 용종을 먼저 띄면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40대부터 검명하셨는데 20, 30대여도 좀 본인이 남자고 좀 술이나 고기 많이 먹고 하면은 검사를 좀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 30대에서도 저는 원하신다 그러면 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는 대장 내시경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장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라도 본인이 생활 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회식이 많다든지 또는 어떤 변비가 있다든지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첫 대장 내시경을 언제쯤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제가 수료를 받는 날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35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저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용종은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용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분명히 저도 DNA가 실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지만 대장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제가 대장암 전문의이고 권위자라고 하고 다니는데 제가 대장암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꼬박꼬박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저희 친구 박지원 선생님께서 저를 대장 내시경 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장암 병기별로 치료 방식과 완치율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이 대단히 잘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만 발견하시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기 발견이 되면 95% 이상, 우리나라는 사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90%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95%까지 가고요. 2기로 넘어가게 되면 한 80에서 85%,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그 2기 후반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3기로 넘어가면 70에서 75% 이렇게 됩니다. 4기는 대략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까지만 해도 대장암 4기는 거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안 되는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의 기법,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면역 관문 치료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대장암 4기에서도 한 5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 전문의 선생님을 잘 상의하셔서 그 환자분에 맞는 치료를 잘 하시면 완치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장암 4기여도 지금 50%면은 너무 이제 그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 4기인 경우에도 항암 치료에서 그 종양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간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고 폐에 전이가 있어도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양이 많이 줄게 되면 또 수술을 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환자 케이스도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환자는 제가 직장암으로 수술 해드렸던 환자인데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고 직장암 수술하고 장루를 만들었다 장루를 넣어드리고, 그런데 하루에 이제 10번 넘게 이제 변을 보시고 굉장히 항문이 헐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분인데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루를 다시 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루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드려서 항문을 쓰게 해드렸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저 그냥 영구 장루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연구 과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긴 한데 직장암 후에 이제 배변 기능들 아주 확실하게 이거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치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정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사실 외래 오셨는데 이제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간에는 저도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물론 장루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항문이 너무 아프고 항문이 짓무르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분들한테 장루를 차라리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치료들 여러 가지 환자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굉장히 보람됩니다. 물론 그런 치료들이 더 발전돼야 되고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저희 후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이어받는 저희 후학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그런 어떤 연구와 어떤 진료와 교육에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또 많은 배려 또 많은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분과 중에서 대장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랑 대장 쪽이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대장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위암이 제일 많았고 위암, 간암 뭐 이런 암들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았던 암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대장암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내시경. 대장암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담당하고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장학문 질환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과 관련된 응급 수술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응급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대장학문 외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응급수술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술기나 그런 어떤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됐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사실 보람되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암검진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셔서 굉장히 조기에 발견해 오셔서 치료가 잘 완치가 되고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잘 완치가 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90% 95%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 외래에 와서 항상 안심하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3기 4기 이런 분들 잘 치료해서 확률이 아주 조기에 발견한 것보다 떨어지지만 그런 분들 완치됐을 때도 물론 크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후학들 지금 의정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후학들한테도 그런 우리나라 발전된 의료를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직장암 수술은 이제 항문 쪽을 이렇게 떼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비대 같은 거 사용해도 될지 궁금한데 직장암 수술은 항문 관리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제가 또 비대 관련해서 찍은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공식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는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대가 너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학문적으로 비대 사용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의 물줄기의 세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물이 항문으로 들어가고 항문에 상처를 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대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비대를 사용하셔야 되겠다 한다면 수압을 최소 1단계 로 낮추시고 물은 따뜻한 물로 목욕물 정도 따뜻하게 항문 주변을 이렇게 좀 넓게 물줄기가 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항문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항문 수술하신 분도 아까 말씀드린 4주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아물기 때문에 항문 수술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4주 정도 후에는 그 비대를 안전하게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압을 1단계로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1단계도 사실은 좀 센 비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대를 1단계로 낮췄는데도 항문이 아프다. 그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수압이 가장 낮은 제품을 찾으셔서 1단계로 하고 따뜻한 물로 하시면 좌욕을 대용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다고 저희 연구에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휴지로 너무 많이 닦아도 좋지 않다, 항문에. 그래서 뭐 10번 이상은 닦지 마라, 뭐 이런 권고하는 영상들도 있던데, 휴지로 이제 변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세정과 관련한 또 유튜브가 제가 250만 이상 보신 유튜브가 또 서울대 병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잘 안내가 되어 있긴 하고요. 거기서 사실 제일 강조한 거는 항문에 비누를 써서 세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누 자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비누나 화장지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항문이 너무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 몸에 있는 내 대장의 대장균은 나하고 친구처럼 사는 친구라서 항문에 변이 약간 묻어 있다든지 항문에 내 몸에 있는 대장균이 약간 묻어 있다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쓰시건 항문을 물로 세정하건 비누로 세정하건 너무 빡빡 닦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항문을 비누로 닦는 분들이 그 청결에 대한 약간의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문을 비누로 닦으면서 굉장히 항문을 세정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항문에 기름막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까진 상태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가렵고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휴지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로 너무 깨끗해질 때까지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덩어러진 것들 그런 것들 그 휴지로 닦아내시면 되고, 만약에 휴지로 계속해서 닦아도 변이 묻어나와서 팬티에 묻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물로만 수돗물로만 살짝 세정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비데를 아까 사용하셔도 되고요. 비데는 수압을 가장 낮춰서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좌욕을 하셔도 되고 샤워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뭘 거기에 뭐 소금물을 탄다든지 뭐 세정제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돗물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비누나 어떤 뭐 항문에 바르는 뭐 연고 이런 것들을 하셔서 오히려 그 항문에 기름막을 없애면 더 항문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장암 수술 후 관리에 좌욕이 좋다는 그 권면 사항이 있던데, 그렇다면 좀 같은 맥락에서 소형 전기장판이나 원적외선 매트 같은 거 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사용해서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욕의 효과는 이제 따뜻한 물이 항문 주변에만 닿으면서 항문 주변에 그 부분에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는 원리거든요. 항문 주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일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로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제품들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온도 조절을 잘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접촉이라는 것이 항문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그러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전기장판이 주변부만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권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한다든지 그 번거로우시면 그럼 물을 대야에 받아서 좌욕하고 버리고 엉덩이 주변에 물에 묻고 닦아내기 힘들고 그렇게 하시면 비데를 살짝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압을 제일 낮춰서 따뜻한 물로 하시고 그다음에 건조 기능으로 말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도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지.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결장암이 있고 직장암이 있는데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원격전이라고 해서 그 수술한 자리가 아닌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혈관이라든지 림프절을 타고 종양세포가 가서 거기서 다시 자라는 경우입니다.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긴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다시 발견된다라는 뜻이 더 맞고요. 대장암이 진행되었을 때 발견이 된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 대장에 있는 부분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간이나 폐로 가 있던 애들이 그때는 크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 커져서 발견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세포들이 간이나 폐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 3기 이후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기, 2기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장암의 경우에는 전이 돼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색전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고주파 치료를 한다든지 폐도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성 4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찬가지 한 50%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다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직장암은 좁은 골반 안에 종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원격정이 아까 말씀드린 결장암에서처럼 다른 부분 간이나 폐로 전이되는 경우도 결장암처럼 꽤 많지만 결장암보다는 그 부위에 재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좁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양세포들이 거기 수술하면서 파종이 된다든지 또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그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서 줄여서 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재발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최소 좀 수술 후에 몇 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의 재발은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재발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는 있고요. 그 2년 이후에도 물론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재발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는 5년 정도 우리가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완치됐다. 물론 이제 5년 이후에 재발하는 환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고 많이 종양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7년, 10년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긴 한데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처음에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7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 수술 후에 후유증도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까지 와야 되는 후유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이제 장유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탈장, 절개탈장 이런 것들은 아마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 될 것 같은데요. 수술하고 나서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 유착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변을 못 보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와서 또 금식하시고 하시면 금방 좋아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10% 정도는 또 치료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유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많이 걷고 많이 거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이제 수술에 누워 계시는 거죠. 나 수술을 받으러 왔고 치료받으니까 이제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유착을 만드는 그런 이제 수술 후의 관리가 되겠고요.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거동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파서 못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는 진통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아예 안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최소친 수술에서 절개창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국소마취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바로 2시간 후에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도 안 아픈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고, 많이 거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직장암의 경우에는 저희 외과 의사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 환자분의 어떤 불운이기도 한데 문합 부위 그러니까 자르고 절제하고 이은 대장과 대장 또는 대장과 항문을 이은 문합 부위가 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이은 부위가 잘 붙지 않고 샌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장루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에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또는 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아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운동 바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막 뛰는 운동 뭐 아니면 뭐
배에 힘을 주는 운동 이런 것도 다 해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기 이런 것들은 바로 수술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뛰는 거가 이제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는데 마라톤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근 운동 이런 것도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걷고 좀 경도의 운동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고, 마라톤을 한다든지 또는 뭐 등산을 한다든지 히말라야를 올라가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어떤 신체의 그런 기전은 완전히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정상인처럼 다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운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이 잘 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위에 좀 합병증이 많은 편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 합병증으로는 문압부 누출이라든지 장유착, 그다음에 수술 부위 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하시면 될 거는 같고요. 조기에는 이제 수술 후에 퇴원하기 전까지 폐합병증, 심장합병증, 뭐 혈관합병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치료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장을 절제하고 있는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사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직장암 수술한 경우에는 직장의 저장 공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이 내려오면은 저장이 안 되고 바로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이렇게 변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은 한 30분 후에 바로 변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저위전방절제술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90% 이상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저장 공간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에서 6번 정도 변을 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 한 50%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배변에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장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항문 괄약근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서 그런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불편해 하시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아직은 더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장유착이나 이런 폐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증상이 괜찮은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까요? 폐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로 오기 때문에 폐나 심장합병증 이런 것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퇴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그 합병증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합병증 이런 것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퇴원 전에 아마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분이라든지 의사분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 되면 이제 퇴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장유착은 퇴원 전 그리고 퇴원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5년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가 식사를 했는데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방구가 잘 안 나오고 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복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장유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장암 수술 후에 식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저잔사요법이라고 해서 찌꺼기가 안 남는 음식이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음식들인가요? 대장암 수술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 끝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장암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변이 너무 많아지고 변이 물러지니까 변 보시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대장암을 치료하고 수술을 받으시면 너무 놀라셔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이 저잔사식이라고 해서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변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탄수화물 드시고 섬유질이 아주 많은 고구마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그거는 먹으면 재발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먹으면 수술한 자리가 나빠지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거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양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장암 수술 이후에 집에 가셔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상식적인 그런 건강한 균형 잡힌 식단 거기에는 우리 약간의 고기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채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약간의 김치 뭐 발효식품 약간의 그리고 과일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골고루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잔사식이라 해서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는 감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방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콩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뭐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주의하시라고 하지만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장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유튜브나 뭐 환자분들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보가. 어디에도 연구되어 있는 바가 없고요. 그런 음식을 드셔야지만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정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단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야채만 먹어야 된다. 된장찌개를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커피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균형 잡힌 고기도 좀 드시고 야채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재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재발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발견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식사나 식단으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재발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정기적인 검사, 그거는 이제 피 검사도 있고 CT도 있고 내시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식사나 이런 것들로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 안에 재발이 아닌 다른 부위에 대장암이 생기는 것 이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장암 수술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을 5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조금 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용종을 제거하면 그 부분도 대장암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대장암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장암 치료 이후에는 영양소가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고기, 적색육이 대장암의 뭐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요렇게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도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색육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 뭐 양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양에서 많이 먹는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육, 소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화합물이나 이런 것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대장암이 생기느냐.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서구화되면서 그런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적색육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먹는 정도 선에서의 식사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안 먹어야 된다. 그걸 먹으면 무조건 암이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으로 어느 정도 먹는 것, 적색육이나 가공육,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소고기 회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아이가 소세지 굉장히 좋아해서 반찬으로 나와 있으면 저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안 먹는다. 그런 것을. 그런 거 먹으면 무조건 대장암이 생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좀 1급 발암물질로 꼽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피하는 게 담배는 발암물질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요.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뭐 후두암, 뭐 위암, 뭐 모든 암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바로 손들어서 전화하셔서 담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치 선생님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재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한테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술도 대장암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대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술은 아주 조금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라든지 혈관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 자체를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한두 잔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건강에서는 그런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꽐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나름식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장암 치료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날거 나 회 먹고 싶은데 날거를 못 먹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식단에 회가 항상 나오는데 나는 그걸 못 먹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저도 회 엄청 좋아하고요. 회 많이 먹습니다. 회가 대장암 발생을 낮춰주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적색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날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날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는 동안 그동안은 우리가 날거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제때 들어가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게 어떤 기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약물의 용량과 그다음에 주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날거를 드셔서 배탈이 나는 경우에는 그거를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효과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즐기셔도 됩니다. 7, 80년도에 위생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럼 회 먹고 배탈이 자주 나고 굴 먹고 뭐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음식점들이 아니고 위생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뭐 심지어는 배달까지 시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생관리만 잘 하셔서 드시면 회 언제든지 드셔도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에 소주 한 잔만 하셔야 됩니다. 소주.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수술하신 분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실제로 그럴까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환자마다 달라서 어떤 환자는 도움이 되고 어떤 환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하고 나서 설사가 많이 나는 환자, 그다음에 변을 자주 보는 환자 이런 분들한테 유산균을 드렸을 때 좋아지는 환자들이 조금 있고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아지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유산균을 무조건적으로 처방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마다 달라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제품도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우유나 요거트 그런 유제품도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칼슘의 유제품들 그러니까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 이런 때는 이제 그 유제품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설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은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단을 골고루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암의 그 관리에 있어서는. 요즘에 워낙 이제
영양제가 잘 발달하다 보니까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도 뭐 비타민 C라던가 뭐 이런 영양제를 좀 많이 보강해서 먹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실까요? 영양제는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영양이 지금은 너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가 오히려 필요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오히려 영양제를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하신다 그러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가 바로 본인의 건강한 상식적인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대장암 수술 후에는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이 찌는 것도 괜찮은가요? 사실은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식사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위암 수술한 경우에는 살이 많이 빠지십니다.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시고 나면은 물론 이제 항암 치료하는 과정 이런 때는 좀 빠지긴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살이 찌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찌는 것이 전체적인 대장암의 치료의 성적, 그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 이후에 조금 더 살이 찌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부러 살을 찌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식단 그런 것이 좋고 체중이 조금 찌시는 것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 건강 관리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이제 유튜브가 좀 길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하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 바로 손 드시고요. 거기서 핸드폰으로 바로 우리 동네 그 대장학문외과 의사가 계신 병원을 찾으셔서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장암에서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보람이자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